안녕하세요, 한홍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 전쟁 시대에 어느 나라가 승전국이 되고 어느 나라가 패전국이 될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각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 전쟁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대전을 해 나서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위기와 양극화와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시각과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결과 점점 더 위기가 심화되면서 후진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세계 경제 전쟁 시대의 생존 법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는 나라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확산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 선진국들입니다. 선진국들은 워낙 생산 비용이나 투자 비용이 신흥국들이나 후진국들에 비해서 높고, 또한 임금도 워낙 높으며 세율도 워낙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워낙 뒤처져서 선진국에는 투자할 것이 별로 없으며, 이에 따라서 수많은 선진국 투자자금들이 선진국을 이탈해서 신흥국이나 후진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들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력이 신흥국들이나 후진국들보다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선진국에서는 이 장기 침체나 일자리 위기나 양극화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못 대응하면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더욱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세계 경제 전쟁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케인지언 정책에 입각해서 무한 금융 재정 확장 정책으로 돈을 풀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각국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금융 확장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한 재정도 무한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나 침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케인지언 정책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 침체기를 맞이했을 경우에 재정 금융 확장 정책을 통해서 국내의 소비 수요를 확대하면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 각국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에 오히려 경제 위기나 양극화나 일자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부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케인지언 경제학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폐해를 극도화시키는 그러한 경제학으로 전락하면서 그 효용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케인지안 경제학은 지난 국가 시장 시대에 각국의 국가 경제를 따로따로 운영하고 살아갈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본이나 노동이 국내 시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 수요를 진작하면 국내 투자나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사탕을 10개를 소비하던 것을 20개를 소비하게 소비 수요를 확대하면 이 공장에서 10개의 사탕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고용을 더 해야 되며, 이에 따라서 투자와 고용과 성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같이 선진국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이나 노동 경쟁이 워낙 뒤처져서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융 확장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경우 이러한 돈들이 버블 투기처나 아니면 해외 투자로 많이 이탈하게 되고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폐해만 확대하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에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에 기대서 무한 생명줄을 연장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부실과 부채의 기업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로 가득 차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산업 변화에 맞춰서 기존의 산업들이 기민하게 신산업의 일자리로 옮겨가야지 경제가 버티고 투자와 성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경쟁력은 뒤처진 상황에서 투자할 곳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돈을 풀 경우에 이러한 구산업이나 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화를 가로막고 모두가 구산업에 눌러앉아 버티게 만들므로써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실과 부채로 가득 차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케인지언 경제 정책은 지금 같은 글로벌 시장 시대에 투자 경쟁이나 공급 경쟁이 크게 뒤처진 선진국에서 이러한 경제 정책을 쓸 경우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고 더욱 침체와 일자리 위기와 양극화를 구조화시키고 장기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무한대로 돈을 풀 경우에 결국 갈 곳 없는 돈은 이 버블 투기처럼 모두 몰리게 되고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버블이 나날이 심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되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서 지금 줄줄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식 가격은 폭등하는 주식시장의 버블화를 더욱 전면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결과를 유발합니다. 결국 이러한 버블이 꺼지게 될 경우에 국내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또한 정부 부채까지 급등하고 장기적으로 소비력을 잃게 되면서 장기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바로 이웃에 중국이 훨씬 저렴한 공급 기지가 크게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에는 투자할 곳이 없어졌고 투자 경쟁력을 대부분 잃게 되었는데 무한 돈을 공급하고 무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융 확장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30년 침체를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 시대에 특히 중국같이 거대 신흥국들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케인지언 경제 정책으로 대응할 경우에 오히려 신산업으로의 발전이나 공급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면서 장기 침체를 고착화하고 후진화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소비와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고용이 확산되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상황하에서는 케인지언 경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고착화, 장기화하고 필연적으로 몰락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위시해서 그리스, 베네수엘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케인지언 경기 확장 정책,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복지 확대를 고수하다가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를 확대하면 국내 투자와 고용과 성장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소비와 투자와 고용이 국내 시장 안에서 움직일 때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같이 각국의 투자 자본이나 기업들이 더 뛰어난 투자처와 노동자들과 세금이 있는 곳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경제정책은 점점 더 효용성을 잃게 되었고 앞으로는 완전히 효용성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전쟁 시대에 글로벌 시장 시대에 이런 케인지언 경제정책으로 대응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몰락하고 후진화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슈레더 개혁이나 마크롱 개혁을 통해서 과거에 케인지언 경제정책 중심의 복지 확대를 통해서 국내 소비를 확대해서 투자와 고용과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국내의 공급 경쟁력, 투자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선진국들은 줄줄이 케인지언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공급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그동안의 수요 조절 코퍼레티즘 정책을 이제는 공급 조절 코퍼레티즘 정책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국내의 복지 확대를 통해서 즉 소비 성향이 낮은 부자의 돈을 가져다가 소비 성향이 높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국내의 소비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국내의 투자와 고용과 성장을 높이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를 위해서 온 국가적으로 협력하는 코퍼레티즘 체제를 구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80년대 이후에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무한 경쟁과 세계 경제 전쟁이 확산되자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급 조절 코퍼레티즘 정책 기조로 줄줄이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국내의 노동 경쟁력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살아남도록 하고 특히 세계 사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해서 국내 구산업이나 노동자들을 기민하게 재교육시켜서 신산업으로 빠르게 이전함으로써 최대한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들이나 경제 주체들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국내 복지 수혜자들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공급 조절 코퍼레티즘 체제로 줄줄이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기존의 케인지안 경기 부양 정책을 포기하고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니는 투자 자본이나 일자리나 첨단 기술들을 최고의 글로벌 투자 여건을 만들어서 이들을 최대한 유치함으로써 국내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경우에 2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국민소득이 8만 불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고,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을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나라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케인지안 정책에 입각한 포주기나 복지 확대나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반면에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거꾸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 기축통화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 기축통화국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같이 무한 금융 확장 정책과 또한 재정 지출 확장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 부채 소비력, 버블 소비력을 확대해서 국내 경제를 유지하고 침체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채 소비력과 버블 소비력에 기인된 경제 성장 정책은 오히려 구산업이나 일자리, 좀비 기업들만 더욱 양산하고 온 국가를 부실과 부채로 가득 차는 그러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숨은 목적은 기축통화국들이 무한금융 확장 정책을 통해서 수없이 돈을 찍어내서 이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통해서 각국의 부를 국내로 이전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수많은 국채나 통화 발행을 통해서 국내의 부채를 해외로 전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 기축통화국들도 거의 모두가 공급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이나 미국이 법인 수요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나 각종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의 투자 경쟁력을 확대하고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내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각국은, 특히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공급 경쟁력 강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기축통화국들이 아닌 나라들은 케인지안 수요 확대 정책보다는 이제는 공급 경쟁력을 강화해서 글로벌 무한 경쟁과 세계 경제 전쟁이 전면화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쪽으로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1세기에는 특히 글로벌 시장 시대, 세계 경제 전쟁이 전면화되는 시대에는 이러한 공급 경쟁력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갖추고 더 뛰어난 투자 여건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케인지안 경제학에 입각한 수요 확대 정책으로 무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융 확장 정책을 펴는 정책들은 오히려 부채와 부실과 폐해를 더욱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하면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그 결과를 유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마치 19세기와 20세기에 농경시대가 산업시대로 전면적으로 전환한 시기에 농경시대의 방법론을 고수하던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산업시대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국내 산업화 설비를 확충하고 대량 산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 나섰던 서구 국가들이 이후 새로운 세계의 선진국으로 부상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선진국들은 국가주의, 극우주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세계 경제전쟁 시대에 외부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같이 국내 경제 주체를 보호할 경우 글로벌 분업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더 뛰어난 투자처나 기술이나 노동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그 나라 경제는 대부분 몰락하면서 후진화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시대, 세계 경제 전쟁 시대에 새로운 선진국으로 부상할 나라들은 서구의 공급 조절 코퍼레이티브 체제로 전환하고 대응하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이 글로벌 시장 하에서 개방 경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의 첨단 투자, 첨단 기술, 첨단 노동자들을 대거 유치해서 이들을 활용해서 발전하는 그러한 경제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경제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것이며, 각국은 줄줄이 이러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소비나 글로벌 고용이나 글로벌 투자 같은 글로벌 경제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세계 경제 전쟁이 점점 더 모든 부문으로 전면화되는 그런 변화는 불가피하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신경제 정책 기조로 먼저 전환한 나라들이 21세기 선진국으로 부상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의 케인즈 경제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나라들은 후진화되면서 선진국 판도가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강대국 판도나 패권 판도도 전면적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과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점점 더 위기를 심화시키고 전면화시키면서 후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권 모두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케인지언 정책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 확장 정책, 퍼주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과 위기로 내몰는 결과를 유발할 것이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고통받는 대중을 구하려면 이제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새로운 정치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전쟁 시대에 어떠한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대중의 고통을 해결하고 양극화를 해결하며 이러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